이제 시간 됐네요. 잠시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테고 이스입니다. 여기 재혁님 들어오셔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리고 시작해 볼게요. 어, 지금 네 분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시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테고 이스입니다.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다들 한국에서 접속하시는 건가요? 혹시 채팅에 이게 쓸 수 있으면은 채팅 쓰시면 제가 아마 바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퍼블릭 챗, 스튜디오 챗. 그래서 불러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서는 그렇게 또 진행도 하고 그럴게요. 혹시 들어오셔가지고서는 여기 스테이지에 올라와서 마이크 열고 같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면은 진짜 부담 없이 올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리버사이드 앱 아마 앱스토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크롬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사파리는 안 되는 것 같고 크롬으로 들어오셔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제 마이크 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골든 치킨 킴님.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제 다 오신 것 같으니까. 2026년도 모빌리티 전망. 제가 영상을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 과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제가 대충 전망을 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화면이 동시에 두 개로 보기가 힘드네. 자, 됐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2026년도 모빌리티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라오셔서 같이 대화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어, 일단 어떤 내용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6년도 어떤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저는 이거부터 그러니까 좀 뜬금없긴 한데 2026년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확실히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갑자기 정치 프로그램처럼 가는 것 같은데 국제 정세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첫 해부터 있었던 뉴스가 그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이제 마두로 그 대통령 잡아온 일이 있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래서 2026년도 한 해는 되게 이 전쟁이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AI가 발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그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로봇이 이제 물건을 계속 스스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인건비 같은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 이제 새로운 풍요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예측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 하나가 모든 산업군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산업이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 산업 같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땐 전쟁인 것 같아요. 전쟁 이제 그 국방 쪽이 워낙 이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방 쪽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큰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그래서 국방 쪽에 AI가 들어가게 되면은 국방비가 굉장히 저렴해져가지고서는 모든 국가들이 국방에 AI를 이렇게 붙이는 일이 제가 봤을 때는 큰 대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2026년에는 그게 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중국, 뭐 이미 강대국들은 AI를 사용해서 국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주변 국가들까지 이제 한국이라든지 캐나다 뭐 수많은 국가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안녕하세요. 지금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든 치킨 김님. 안 올라오시나 해가지고서 걱정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고 있었던 거 좀 한번 쭉 가볼게요. 네. 혹시 뭐 첨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신가요? 아니, 아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국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용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은 운영비도 줄어들고 그러면 좀 걱정되는 게 그러면은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실리콘밸리는 사실 굉장히 정치랑 그 관련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빅테크들의 모든 산업들이 사실 정치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든지 이제 VC라든지 그런 IP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 약간 정치색들이 있어요. 회사들이 보게 되면 그래서 어느 쪽은 좀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어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읽는 게 굉장히 여기 실리콘밸리에서는 화두인데 연초마다 근데 이 동네에서도 연초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연초마다 거의 한 3년 넘게 듣고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중국 대만인 것 같아요. 중국 대만 전쟁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국제 분쟁이 그래서 내년 연초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올해는 아마 중국이 침공할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매년 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이게 그냥 걱정으로만 끝날지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런 걱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만약 전쟁까지는 안 가겠지만 진짜 뭐 해역 봉쇄 그 정도까지 가는 뜨거운 단계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자동차 산업은 이거 난리 나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음, 굉장히 많은 부품이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의존도가 줄었다 뭐 이렇게 뭐 소싱 자체가 다 이제 어 옵쇼어 했던 모든 프로덕트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수많은 부품들이 사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자동차 업계는 제가 봤을 때는 생산이 중지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음, 그런 이제 중국 이 태평양 쪽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이 체인 리액션이 뭐가 일어나게 될지. 그래서 2026년도 뭐 굉장히 이제 밝은 전망도 많은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 그건 것 같아요. 2026년도에 아마도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흔히 얘기하는 그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제 음. 미드리스트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굉장히 오랫동안 가고 있고 올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골든 치킨 님은? 네, 제 생각에는 올해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올해 꼭 끝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올해 상반기에 끝날지는 사실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이 되면은 사실 모빌리티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좀 관심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골든 치킨캣님은 2026년도 모빌리티 전망 어떤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뭐 궁금하신 그런 거 있으신가요? 음,
글쎄 뭐 저는 사실 전망 같은 거는 잘 못하는 사람이라 괜찮습니다. 네. 어 근데 요번에 이제 CES 보면서 네. 확실히 이제 좀 엔비디아가 그 자율주행이 약간 대중화를 하려고 하는 게 예전부터 약간 낌새는 있었지만은 요번엔 좀 많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에는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이 이게, 뭐, 작년부터 그렇긴 했지만,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잖아요. 이제 모든 AI 서비스들이 사실상 이제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를 접합시키는 게 2026년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약간 유비쿼터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긴 했었거든요. 이제 오래간만에 듣네요. 유비쿼터스. 진짜 예, 이게 음, 나이가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이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더 발전해가지고서는 피지컬 AI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 유비쿼터스에서 더 확장된 개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이 넓은 프로덕트가 제 생각에 그 자율주행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로봇 청소기 아니면 뭐 가사를 도와주는 로봇. 제가 봤을 때 아직 2026년도에 나오기에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런데 로봇, 이제 로봇 택시 그리고 자율주행 이거는 2026년에 갑자기 이제 파이가 확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런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 그런 예측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경제 학술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모빌리티 이제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에서 폭발적인 메모리 수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지금도 엄청 비싼데 음, 이제 D램 수요가 엄청나게 늘 것이다. 그러니까 다 어떤 거를 선택을 한다라고 해도 뭐 엔비디아의 뭐 하이퍼리온 10을 선택을 하던 뭐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뭐 다른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꾸민다라고 해도 거기에 이제 칩셋은 다 바뀔 수 있고 뭐 독자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만큼은 생각보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동시에 차에 이제 HBM을 쓰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까지 보면 좀 어그레시브한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는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로봇이 많아진다 아니면 데이터 센터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라서 그러다, 그것도 맞는데, 근데 갑자기 뭐 핸드폰이 엄청 팔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뭐 갑자기 뭐 개인용 컴퓨터가 뭐 폭발적으로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런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점이 2026년도가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 마요 얘기도 해볼까요? 아유, 예. 아, 제가 참 그간 할 말이 많은데, 네. 어, 일단 알파마요가 이게 한국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치킨 마요인가, 알파마요 산 이름이에요, 참고로. 칠레에 아, 있는, 칠레에 있는 그 파타고니아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음, 여러 가지 봉이 있는데, 아마 진짜 멋있는 산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산이 이렇게 딱 삼각형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꼭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무슨 프로젝트 이름 같은 거 지을 때 보면은 꼭 그렇게 산 이름, 자연 뭐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꼭 그렇게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알파마요가 사실은 이제 산 이름이고, 저 사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근데 음, 산 이름이다. 알파마요를 제가 처음 봤던 게, 그러니까 알파마요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여기 실리콘밸리 처음 왔었을 때 한 거의 4년 전, 5년 전, 그때 이제 제가 산타클라라 살았었거든요. 산타클라라가 그 엔비디아 헤드쿼터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인천국제공항 그 디자이너가 만든 그 헤드쿼터 빌딩 엄청 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 S클래스 그게 그렇게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자율주행 이거 막 라이다 센서 붙이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게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보면서 야, 저 차는 언제 나오나 이제 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그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개발을 해 왔었고 거의 그 젠슨랑도 그 키노트에 나와서 얘기했죠. 5년 동안 메르세데스 벤츠랑 같이 이제 개발을 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은 이제 인적 자원이랑 많은 컴퓨팅 파워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도 자율주행을 지금 대중한테 퍼블릭하게 공개하는 데까지는 거의 한 5년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송창양 사장을 먹튀인 거 아닌가. 그 시간을 좀 너무 짧게 주지 않았나. 엔비디아도 5년 걸리는데, 야, 씨, 이거, 제 생각에는, 갑자기 회사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포레트단. 어디였죠? 포리투단. 포리투단 5년 안 했다고 지금 내팽개친 거는, 좀, 가슴이 아프다. 생각이 듭니다. 뭐, 알파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걱정되시나요? 아니면은, 테슬라 FSD랑 비교하는 게 아마 제일 먼저겠죠? 네, 일단 뭐 흥미롭죠. 그리고 약간 좀 저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현재 가장 진보돼 있다라고 현재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경쟁자가 없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되면 또 테슬라 독주 체제가 되면은 또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비싸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쵸. 이제 경쟁자가 누가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다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없었죠. 네. 뭐 다들 뭐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회사가 아무도 없었는데 엔비디아가 하면 좀 다르겠다. 좀 다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번에 알파마요인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보면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예전에는 사실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디테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방식 자체가 이제 VLA 방식,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이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트랜스포머를 AI 거쳐서 하는 거 할 때처럼 이제 토큰화해서. LLM 예. 방식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액션으로 바꾸는 건데, 이제 반대로 이제 테슬라는 이제 가운데 L이 없이 바로 V에서 A로 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슬라는 뭐 액션이 빠를 수밖에 없죠. 그 즉시 행동을 하니까. 근데 맞아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랭귀지 모델로 갔다가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스텝 자체에서 오는 그 갭이 좀 크고, 근데 옛날부터 지적이 되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네. 엔비디아가 근데 요번에 발표를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 전혀 없었어요, 얘기가. 그리고 역시나 이제 라이다를 끌고 가는데 그 라이다를 끌고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또 어떤 노이즈나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네. 라이다를 쓰고 있는 자율주행 차들이 수준이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다 라이더가 이게. 고만고만해요. 발전을 잘 못해.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오면은. 근데 그 부분은 엔비디아를 어떻게 해결했다 그런 얘기는 또 없었어요. 다 없었고, 그 뭐 VLA에서, 요번에 네. 공개된 것만 보면은 크게 그 라이더는 안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시스템에 이제 라이더는 포함이 안 돼 있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라이더 없고 레이더가 5개, 음, 라이더는 없고. CLA 그러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조금 다행일 수는 있겠는데. 근데 뭐, 그 VLA에서 오는 최대 단점이 액션이 늦다라는 것 때문에, 그, 제가 그걸 좀 찾아보니까, 뭐, 네. 빠르면 50ms가 걸리고, 한 번 출원하는데, 좀 오래 걸리면 200ms까지도 걸린대요. 근데 그게, 뭐, 그래도 엄청 빠른 거 아니야. 뭐, 0.05초에서 0.2초인데, 따지고 보면은. 근데 차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km로 달리고 있는데, 차, 예. 출원을 만약에 좀 오래 걸려서, 예를 들어서 200ms가 걸렸다 네. 그러면은, 차가 거의 네. 4m, 5m를 이미 전진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어떠한 되게 좋은 사건이, 부분 이제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시스템, 그리고 엔비디아 말고도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자율주행 vs 이제 테슬라 볼 때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거를 대충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모든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인풋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챗GPT에 글을 쓴다든지 그런 걸 이제 토크나이즈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모델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값이 나왔는데 그 비주얼로 본 거를 토커나이즈 해가지고선 모드에 넣는데 뭐 한 50ms 정도 걸린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컴퓨팅 파워나 모델 그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50ms 너무 느리다 하면 이제 컴퓨터 칩셋 하나 더 박으면 되겠죠? 메모리 하나 더 박고. 뭐 하드웨어를 어떻게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025년이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델들은 계속 다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런 이제 추론 능력 같은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거의 추론의 한 해였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쪽은 그렇게 증가하진 못했는데 추론 쪽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서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게 되는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나 딥시크 이런 거 말고도 제 생각엔 FSD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4가 나온 게 지금 거의 몇 년 됐죠? 3년 정도 됐잖아요. 하드웨어 4가 나온 지 지금 한 4년 정도 됐고 그리고 하드웨어 5도 처음으로 이제 X 트위터로 통해서 이제 처음 이제 하드웨어 5가 나올 것이다. 일런이 이제 뻥카를 하고 하고는 그런데 일런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게 벌써 2년도 넘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테슬라 있었을 때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unsupervised FSD라는 게 하드웨어 5가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모델 성능이 올라가려면은 이 컴퓨터 이 파라미터가 올라가야 했고 파라미터가 올라간 걸 처리를 하려면은 컴퓨터가 빨라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4 자체가 3 대비 좋아지긴 했지만 뭐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사실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드웨어 5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이버캡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하려는 그 프로덕트에 하드웨어 4가 들어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그 뭐였죠? 그 주주총회에서.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발전 안 했는데 결국엔 이 추론 모델 쪽에서 아주 큰 발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MOE 그 추론을 하는 방법이 도입이 된 게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에도 있지 않았나. 옛날에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모든 이제 트랜스포머 그런 이제 인공지능 그 뉴런 아키텍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결과값이 아무리 간단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뉴런을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런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 환각 그런 것도 나오고 할루시에이션도 나오고 너무 이제 컴퓨팅 파워도 많이 잡아먹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인간의 뇌처럼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전문가 모듈로 따로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필터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이 모듈 격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자율주행에도 이게 왔다라는 생각, 이게 이미 들어간 게 제가 봤을 땐 버전 13부터 14이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사실 좋아지진 않은데 자율주행 성능 확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테슬라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사이버캡이라는 그러니까 unsupervised FSD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프로덕트에도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없이 이제 하드웨어 4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올해 이제 4월 달부터 양산한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봤었을 때는 지금 FSD는 약간 좀 다른 레벨에 있는 것만은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마이어 이런 것들 프로덕트 이 친구들은 지금 일단 구현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하드웨어를 가장 센 거를 넣던 뭐 라이다를 넣던 레이더를 넣던 어떻게 해서든지 얘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수준에 일단 올려놓자. 근데 이제 테슬라는 스스로 운전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토큰 발생 비용을 더 낮춰가지고서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경제 모델 그쪽으로 이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음, 이게 좀 설명이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것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근데 결국엔 소비자가 사용을 하려면은 어, 똑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자율주행 차에서 비용은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컨슈밍 하는지, 음, 그리고 컴퓨터가 얼마나 이제 비싼지 이런 거가 될 것 네네.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페리온을 사용을 해가지고선 그 메르세데스 벤츠 CLA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하이페리온 10이 보게 되면은 뭐 10 TOPS가 넘는, 아니 1000, 그러니까 1000 TOPS가 넘는 엄청난 이제 프로세서가 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황 사장님 가격 정책 기준으로만 봤었을 때는 이게 저렴한 프로덕트는 아닐 것 같은데 어, 오픈마이어가 아무리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해도 그래서 그거는 알파마이어가 예, 컴퓨팅 파워를 그만큼 필요로 한다라는 거는 소비 전력도 같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100%죠. 예, 무조건 더 필요하죠. 저도 약간 그 부분이 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최근 자료는 저는 뭐 못 찾겠고, 옛날 자료를 보니까 대략 한 좀 적게 소모하면은 400와트? 크게 소모하면 한 800와트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근데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400와트. 예, 근데 이게 막, 저도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0와트가 안 된대요. 아무리 막 풀 연산을 해도 200와트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일단 이것만 지금 보더라도,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4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 벌써, 엑시노스 칩 2개 들어가 있는 거 소비 네, 전력 같은 거 네,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보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거 기준이 딱 맞아요. 근데 음, 지금 이제 하이페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칩셋들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0 TOPS 정도 사용하는데 한 25에서 50와트 수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치면은 1000이면은 지금 얘기하신 넘버가 대충 얼추 맞죠. 어, 거기서만 그래서 오는 소비 전력이 예, 솔직히 엄청난 거거든요. 그 정도면은, 자동차에서. 그쵸. 이제 한 400에서 500와트. 그러니까 이 AI 모듈, 자율주행 모듈이라는 게 이게 상시 돌아가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차가 멈춰 있다라고 해도 자율주행 모듈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음, 거의 이제 아이들 상태에서도 전력을 계속 먹고 있는 건데, 어, 그럼 400에서 500와트 정도는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한 마일드한 클라이맥 기준, 그러니까 좀 온화한 기준에서 에어컨 계속 켜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에어컨이 하나 거의 더 달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에어컨을 두 배로 켜고 달리는 느낌이죠. 창문 열고 어, 에어컨 켜고, 히터 켜고, 에어컨 켜고. 그러니까, 어,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지? 보통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 그 모델 3나 Y 기준으로 했었을 때 60km, 한 100, 시속 100으로 이렇게 크루징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때 에너지를 드라이브 트레인 기준으로, 이제 모터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쓰나요? 그때 이제, 잘, 한 차 무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한 10에서 20kW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뭐 로우 볼티지 기준으로 자율주행 모듈이 돌아가니까 한 1kW 좀 안 되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별로 큰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누적이에요, 누적. 그쵸, 누적이다 보니까, 그쵸. 예, 생각보다 나중에 가면은 이게 전체 주행 거리에 제 생각엔 거의 한 10% 정도를 깎게 되는 그런 그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결국엔 이쪽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CLA가 시장에 만약에 요번 봄, 여름에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꼭 타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이퀴먼트를 다 장착을 해가지고서는 한번 로우 볼티지 쪽 컨센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테슬라랑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되게 재밌는 컴패리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의국 님이 엔비디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조별 과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멋진 조별 과제. 엔비디아가 이게 조별 과제인데, 조별 과제긴 한데, 조장이 누구냐? 조장은 엔비디아 같죠? 일단, 조장은 엔비디아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좀 포션이 큰 거가 누구냐? 일단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둘 다 사실 대체가 불가능하긴 해요. 삼성전자도, 메모리 쪽에 독보적인 존재고, 일단 메모리를 얼마나 빠르게 제때제때 공급을 해주느냐 이게 키포인트일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하면 되죠. 현대자동차는 그럼 뭐냐? 현대자동차는 좀 어플리케이션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삼성전자가 만든 거를 이제 현대자동차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별 과제긴 한데 이제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어떻게 보면 빅텍이 가장 큰 고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메타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GPU를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도 이제 진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힘든 게 중국 진출이 막혀 있다는 거야.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엔비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다른 큰 손이 필요한데, 근데 이 정도를 사줄 수 있는 그런 큰 손이 지금 느낌에는 몇 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토요다가 사면 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제 생각에는 이제 현대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에 그만큼 이제 진심이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프로덕트를 만드는 족족 사줄 수 있는 컨슈머가 약간 현대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조합은 약간 좀 내용은 좀 다르긴 한데 엔비디아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은 없고 삼성전자는 뭐 잘 하겠죠. 이제 메모리 쪽에 뭐 1왕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프로덕트를 자기네 프로덕트에 실을 수 있는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스마트 팩토리 아니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근데 되게 아쉬운 건 이제 전망 자체가 조금 뭐랄까 너무 멀리 있다. 그 요번에 이제 그 아틀라스 거의 완성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도입하는 게 2028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어휴, 2년 뒤인데, 그러니까 좀 이제 소프트웨어 쪽 시선으로 보면은 사이클이 너무 느린 거죠. 엄청 느린 거죠. 네, 그래서 그쵸. 그래서 조금 올해는 투입이 돼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삼성전자, 현대전자 각각 해야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두 팀은 어느 정도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이제 그거 얘네들이 만든 거 가지고 무슨 프로덕트를 많이 뽑아내냐가 제가 봤을 땐 키포인트다. 2026년도.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잘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병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올해는 뭐가 나올 네. 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마이오가 들어간 현대자동차 차가 올해 나올까요? 올해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대자동차는 어렵지 않을까요? 야, 제 생각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너무 어려운 게 이 회사가 그거 하고 있는 회사가 자기네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음, 자율주행을 할 때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그룹이 크게 봤었을 때 거의 한 5개 정도 됐었어요. 그 누구지?
송창 그 42단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 무슨 뭐 또 뭐 오토 앱버 뭐 그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기아 자동차에도 그룹이 뭐 따로 있고. 근데 아, 각자 맞아요. 서로 이제 하고 싶은 게 다 다른 거예요. 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한테 몰빵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이제 다 이제 분산을 해서 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근데 물론 이해는 가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다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게 좀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 오, 올해는 좀 다를까? 올해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의상 회장님 훨씬 더 이제 대중 앞에 좀 더 앞에 나오는 걸로 봤었을 때는 이 AI, 피지컬 AI 쪽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이제 좋은 점인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음, 그거를 좀 예. 그러니까 정의성 회장의 결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접 지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누구를 음, 자꾸 뭐 어디서 외부 인재를 영입을 해서 뭐 그렇게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교통정리 자기가 쫙 하고 자기가 이제 딱 이걸로 간다. 나머지 이제 싹 다 정리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어, 두 번째 질문. 하드웨어도 강화해야 하고 협업에 따른 비용 부담도 있을 텐데 최종 고객에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가격 경쟁력 쉽지 않죠.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랑 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음. 비싸도 되니까. 만약에 그렇죠. 사줄 수 있는 커스터머가 있는 브랜드죠.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 알파마이어가 처음 실렸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 아이고, 들리시나요? 왜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알파메어가 이제 그 메르세데스 벤츠에 처음 실린 이유가 어느 정도 이 가격 부담감에 좀 부담이 있었던 거 아닌가, 가격 경쟁력에. 만약에 음, 본인들이 진짜 저렴한,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 릴리즈라고 했었으면은 100% 토요타랑 같겠죠. 음, 그렇잖아요. 맞아요. 가장 고객층이 넓으니까. 네. 근데 하드웨어가 같이 와야 하는 소프트웨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메르세데스 벤츠로 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음,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사실 현대자동차에 실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뭐 제네시스 이런 거에 실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 현대기아차에 실리기에는 지금 처음 나오는 1세대부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음, 잘 모르는 입장에서 2년이면 금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업계에서는 꽤 2년이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런 기계 프로덕트면 2년이면은 뭐 그렇게 긴 타임라인은 아니라고 음.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엔 소프트웨어랑 같이 간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년 뒤에 AI 세상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어, 이게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2년 뒤는 얼마나 발전되어 있을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맞아요. 예, 특히나 AI는 거의 뭐 매년이 아니라 거의 시즌별로 예, 이게 막 바뀌어요. 그쵸. 예, 근데 동시에 AI는 그렇게 발전을 해도 근데 생각보다 시장이 못 쫓아요. 시장이. 맞아요. 그것도 그래. 그래서 예, 저는 이 의견도 되게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면은 뭐 충분한 되게 이제 리즈너블한 타임라인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로봇을 공장에다 도입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시장의 속도랑은 사실 관계가 없잖아요. 음, 순수 이제 오퍼레이션이랑 매뉴팩처링 코스트 쪽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2년?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세마이 제가 공장 그 지은 거 그 영상에다 네. 넣었는데 이 세마이 공장이 그 네바다 이제 그 레노 쪽에 이제 지었어요. 그러니까 레노의 그 테슬라 팩토리 기가 팩토리 네바다 그게 처음으로 만든 기가 팩토리죠. 음, 그 레노가 가보시면은 그 라스베가스 사막이라서 뭐 더운 데는 맞긴 한데 거기가 꽤 북쪽이에요. 그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북쪽이에요. 어, 그래서 많이 추워요. 많이 어, 추워. 거기 겨울이
눈에 쌓여요. 눈에 쌓일 정도예요. 그래서 공장 겨울에 되면은 눈이 막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거기다가 공장을 1년 만에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1년 만에. 이게 추우면은 네. 이게 춥고 더우면은 공장 이게 공사가 힘들어요. 그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네. 우리 또 한국 분들이 굉장히 이제 싫어하시는 이 미국 노동자들을 데리고 춥고 더운 곳에서 공장을 1년 만에 짓는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 영상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모르실 건데, 이게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법으로 만들어진 공장이에요. 지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거기 보면 이제 댄 프리슬리 저희 이제 그 테슬라 세마이 할 때 그 전체 이제 폭을 PM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막 설명해 주는데 처음에 이제 텐트를 먼저 짓고 그 텐트를 짓기 위해서 필러를 박아야 하는데 거기만 이제 콘크리트 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파운데이션 그쪽만 먼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공장을 지을 때는 땅을 먼저 다 파고 그런 다음에 그 베이스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베이스를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미국에서 이제 목조주택 같은 거 지을 때도 보통 이제 슬랍을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슬랍을 올리고 나서부터는 집 올라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네. 공장도 비슷해요. 그 밑에 그 기반을 먼저 다져야 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날씨 때문에 딜레이가 많이 나요. 뭐 비가 오거나 덥거나 춥거나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한 부분은 먼저 건물을 올린 거예요. 먼저 건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음, 베이스를 다음에 만든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이 온도 쪽의 영향,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1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사실 공장이 거의 대부분 완공이 된 거거든요. 안에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설비는 아직 안 들어가 있지만 공장 자체는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정도 규모의 건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거를 해본 그 경험치가 지금 그대로 다른 쪽에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AI 쪽 어느 쪽이 가장 강력한 모델을 가지게 될 것 같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다 얘기가 달라요. 구글이 제일 강하게 될 거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 의견은 XAI가 가장 강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 그 사람들 백그라운드는 제일 기본이 일론 머스크가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짓는다는 거예요. 공사 왕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파워를 넣는 데까지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남자.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XAI가 이제 2026년 때 그록이 아마 가장 퍼포먼스가 빨리 나오는 프로덕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많이 전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또 왜 얘기가 여기까지 샜는지 모르겠는데 저 또 스카이넷 스카이넷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전기차 전망 어찌 보시나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에 포커스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자율주행만 포커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쵸. 그쵸. 어, 솔직히 지금 자율주행이 나온 지는, 그러니까 FSD, 슈퍼바이즈드 FSD는 지금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네. 미국에서 지금 전체적인 보급률은 전체 자동차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1%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든 거죠. 미국 전역으로 봤었을 때는. 좋게 얘기하면 커질 거 말고는 반영이 없고, 뭐 서로 파이를 싸움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커질 거 말고 반영이 없는 상태고, 저도, 근데 이제 전기차, 저는 이제 파워트레인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전기차 파워트레인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를 거의 99% 이상 커버를 하는 데까지는 왔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데이터들을 이제 다 받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 플릿 데이터를 이렇게 쫙 데이터 애널라이저를 이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그 프로파일이 있잖아요. 그걸로 봤었을 때 지금 전기차의 일반적인 성능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요구의 99% 이상을 커버를 하고도 남아요.
차가 이제 300마일 정도 가면은 맞아요.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이 차를 사용하는 케이스는 이미 해결을 하고 남는다는 음,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이 사실상 안 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인식, 그, 그, 어, 그런 거가 이제 불편하다라는 그 인식, 실제로 이제 본인이 경험을 해본 건 아닌데, 이미 가솔린 차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그 경험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게 이제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하드웨어 쪽이 더 좋아지면은 전기차가 더 잘 팔릴까? 저는 사실 되게 부정적이에요. 네. 음, 그러니까 뭐 배터리가 갑자기 2배가 된다라고 해서 전기차가 잘 팔릴까?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나온다. 그럼 전기차가 확 잘 팔릴까? 이거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미 전기차 파워트레인은 어, 가솔린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다시 내연기관 차로 돌아가기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 그래서 이 전기차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말고 다른 부분이 더 좋아지게 되면은 전기차 캐즘을 뚫고 전기차가 보급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기차가 확 대중화가 되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자율주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테슬라가 생각하는 방향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FSD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죠. 음.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기차가 되게 국가마다 유리한 나라가 있고 유리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좀 오히려 유리한 나라고 기름값이 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기차가 더 낫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비싸지만 휘발유차가 전기차보다 좀 더 이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고체 배터리도 이게 생각을 해보면 뭐 전고체가 나오면은 뭐 완전 뭐 엔진 차들이 막 확 막 다 죽어버릴 만큼의 그런 게임 체인저냐 보면은 어느 정도 파급 효과는 있겠지만은 안정성 측면이 워낙 좋아지니까. 근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뭐 이렇게 기존의 판을 뭐 완전히 흔들 만큼 막 모든 전기차가 다 될 수밖에 없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에 회사라는 거는 근데 돈을 진짜 모르겠어요. 벌려고 사실 다 하니까. 왓이프기 때문에. 네. 그쵸? 여기 지금 많은 대화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거 리버사이드 앱 다운받으시면은 핸드폰으로도 아마 쉽게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시고 싶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올려주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제 골든치킨님이 얘기하신 거랑 동일한 의견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파워트레인 성능,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이 됐든 충전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그걸로는 이제 쉽진 않고 결국은 이제 가격이 싸져야 하는 건데 가격이 싸진다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결국엔 자율주행이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덕트가 데피니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음, 거기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5천만 원짜리 텐데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게 싸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음.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또 약간 이슈가 있는 게 전기차를 타기 싫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격도 있지만은 사실 가격보다 더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야, 그거 불타면 어떡해? 폭발하면 어떡해? 그 얘기를 맞죠. 꼭 해요. 그런 얘기. 예. 하필 또 지금 바탕화면에 불타고 있는 자동차인데, 그럼 여기 딱 맞네, 이게. 네. 전기차 화재 내용은 뭐 제가 그렇게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도 화재가 적고. 근데 이게 확실히 이제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뉴스인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음, 차에 불만 났다라고 하면 저 전기차냐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잠깐만요. 여기 한번 질문 다시 읽어볼게요. 자율주행 포커스인데 자율주행이 안다. 그리고 잠깐만요.
오. 4680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론 최근 건식 공정 후회되는 발언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전력 소비 증가, 비용 개선, 돌파 시간이 오래. 건식 예. 이제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식 공정은 이제 음극재 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극재는 아직 건식 공정 이야기는 안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양극, 음극 둘 다 이제 건식으로 하고 싶은 거죠. 건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슬러지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선 쫙 이제 음극이랑 양극에다 이제 바르게 되는데, 이게 슬러지를 만드는 것도 이제 힘들고, 이제 파우더를 만들고, 또 이제 물 같은 거 섞어가지고 슬러지 만들고, 이제 슬러지 같은 쫙 바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올린 걸 또 말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이 파우더 만드는 거, 슬러지 만드는 거, 슬러지 위에다 붓는 거, 그리고 말리는 거. 이렇게 총 4단계, 아주 크게 보면 4단계인데, 드라이로 하게 되면 파우더를 바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공정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드라이로 가게 되면은, 어, 크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게 드라이라서 너무 좋아. 이런 거는 크게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소비자가 4680 드라이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럴 이유는 사실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이버 트럭 샀던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이론적으로 보면은 드라이로 가면은 배터리 용량이 살짝 늘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이제 슬러지로 만들 때 들어가는 그런 재료가 빠지게 되니까 좀 더 이제 그 파우더 용량이 늘어나서 배터리 용량이 살짝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나 봐요. 오래 걸리네요. 전 이거 나오고도 남았을 시간인데도 아직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결국에는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터리를 몇십 년간 만들어 온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파나소닉, 그리고 뭐 LG, 그리고 CATL. 얘네도 이제 건식을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건식으로 만들고 싶은 게 사실 배터리 회사도 똑같이 상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건식이 나오든 안 나오든 사실 소비자한테는 뭐 그렇게 이게 무슨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배터리 코스트가 크게 낮아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근데 어, 지금 배터리 코스트 자체는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은 잘 못 느끼는데 그 전기차 캐즘 때문에 배터리 공급량이 넘치고 있어가지고서는 그래서 배터리 가격은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배터리도 아마 미래는 약간 메모리 반도체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이클에 따라서 회사가 주가가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그럴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다. 4680 건식 공장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질문? 우리나라 중국산, 어, 우리나라 중국산 테슬라 FSD는 언제 풀릴까요? 일론 머스크, 한국 한번 방문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방문할까요? 방문해야 한번 할 해야 되지 이유가 않을까요? 있으면 하겠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가 너무 잘 팔려서 와서 한번, 한국에서 1위잖아요, 어, 지금 판매. 음, 중국에서도 1위 했는데 중국 방문 잘 안 했는데. 또 중국이 그러면 또 훨씬 많이 해버렸네. 팔거든요. 중국이 훨씬 많이 팔리거든요. 중국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판매가 많이 된다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방문할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음,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근데 방문할 이유가 있어야지 방문하지. 뭐 지금 방문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제조 때문에 팹 만드는 것 때문에 방문할 가능성은 있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 자기가 팹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 최근에 되게 자주 하잖아요. 네. 이 옵티머스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제 음,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매뉴팩처링 자체에 혁신을 본인이 들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뭐 근데 그 중에서 매뉴팩처링 하는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뭐냐? 반도체죠. 반도체 뭐 2나노, 3나노 이거 이제 거의 신의 영역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제 생각에 이거 장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엔 이제 오퍼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자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국에는 품질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특히 이제 클린룸이라든지 뭐 전부 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고도로 트레이닝이 된 작업자가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고 그런 것 때문이라도 미국에서는 반도체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정론이었는데 본인이 AI도 손에 쥐고 있고 이제 하드웨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그 자기는 그 팬 만드는 공장에서 치즈버거를 맨손으로 먹으면서 돌아다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클린룸, 그러니까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팹 가보면 그 완전 흰색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들어갈 때 에어 샤워하고 이제 뭐 네.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안에 먼지 한 톨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뭐 3나노, 5나노 얘기하는데 그럼 먼지는 나노 스케일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럼 마이크로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일런이 얘기하는 거는 아예 이게 뭐 공장 전체가 클린룸이 돼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극소로만 그 클린룸이 유지가 되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팬 만드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이 클린룸 만드는 게 힘들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설비라든지 그런 거. 근데 그거를 만약에 스케일을 확 줄일 수 있다. 왜냐면 로봇이 돌아다니니까. 그러면은 팬 만드는 비용 자체, 기간 자체, 모든 거를 자기가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반도체, 테슬라 실리콘 나올까요? 저는 테슬라 실리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요. 100%.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 실리콘 자체가, 거의 모든 텍 회사는 자기 실리콘을 만드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범용칩이 없어진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자기 자체 실리콘을 만드는 허들이 계속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패블리스 컴퍼니가 너무 많아요. 네. 네, 패블리스 컴퍼니가 너무 많고 지금 거의 뭐 넘쳐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AI 전에도 그랬는데 AI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패블리스 컴퍼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반도체만 이제 설계해주는 회사를 이제 패블리스 컴퍼니라고 하죠. 대표적인 얘기를 이제 ARM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 실리콘 그런 얘기 한번 또 해봤고요. 또 무슨 얘기 있었냐. 지금 무슨 얘기 하다지 얘기했지? 원래 질문은 이게 아니었는데 중국산 테슬라 FS 그거 맞아. 일론 머스크가 올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오게 된다라면 제 생각에 아마 반도체 만드는 것 때문에 방문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 뭐 차가 많이 팔렸다라고 해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오게 될 또 다른 가장 큰 건 청문회? 청문회에 불리면 올려나? 안 가겠죠. 한국 부서장 가겠지. 네, 청문회? 네, 근데 청문회 만약에 안 오죠. 현대가 FSD를 뭐 고려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하면은 뭐 올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가능성이 있네요. 현대가 FSD 도입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제가 봤을 때는 FSD 라이센스 제일 먼저 하게 될 자동차 매니팩처는 제 생각에는 포드? 포드가 제일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포드는 전기차를 아마요. 현재 포기했잖아요. 그 얘기도 나중에 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자료 조사가 잘 안 돼 있긴 한데 포드가 전기차를 포기한 건 아니더라고요. 네, 최근 며칠 전에 또 그 자기네 새로운 전기차 아키텍처를 또 공개를 했어요. 네, 뭐 저도 하고 보긴 있는 회사인지 봤어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아예 뭐 포기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또 뭐 자체 칩도 개발해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지? 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좀 자세히 제가 읽어보고 정리가 되면 한번 또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FSD 라이센싱 만약에 한계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받게 될 회사가 포드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포드가 제일 먼저 그 NACS에 문연 회사잖아요. 그렇네. 그 예. 그렇기 때문에 FSD 라이센싱 제일 먼저 한다고 해도 포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랑 가장 친한 그 라인업에 제일 가까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거 올해 일어날 수 있을까? 올해 일어나면 대박이겠죠? 그럼 테슬라 주가 쫙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길 희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FSD 라이센싱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가로 봤었을 때. 네. 그러니까 차를 파는 걸로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생각보다 이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이게 다 이 자동차라는 프로덕트가 굉장히 어려운 프로덕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그 개인의 그런 의견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프로덕트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는 프로덕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테슬라 너무 좋은 차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테슬라 안 타시는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쵸. 핸드폰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라이센싱은 좀 얘기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차를 원하시는 분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뭐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에 FSD가 들어가면 나는 100% 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제가 봤을 땐 다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아마 좋든 싫든 테슬라는 그 길을 가게 될 것 같고, 아마 첫 번째 회사는 제 생각엔 포드가 될 것 같다. 렉서스 4502. 이거 어때요? 차?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렉서스. 이 차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이게 리젠 할 때 그게 없어서 좋아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원페달 주행을 안 해도 돼서. 그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테슬라가 전기차 원조니까 테슬라를 경험하고는 중국산 테슬라 언제 풀리는지. 이거 맞아. 중국산 테슬라 FSD 언제 풀릴지는 제가 영상을 쫙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럽 규제나 굉장히 이제 깊은 관련이 있고, 올해 2월에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이 테슬라 FSD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좀 가닥이 나올 것 같아요. 유럽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어느 쪽으로 가도 유럽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드래프트 기준, 이게 생각보다 제약이 많은 FSD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시내 다 주행하게 된다라고 해도 몇 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산 FSD랑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사람 인지하는 거 같은 거, 이 사람이 운전자가 도로를 주시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유럽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레귤레이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2초 이상 앞을 안 보고 있으면 워닝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테슬라 미국 FSD 같은 경우에는 14.1로 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낀 거, 13에서 14 넘어갈 때 핸드폰을 좀 보고 있으면 13때는 바로 워닝을 줬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핸드폰도 아니야. 이제 내비. 메인 스크린을 보는 순간 바로 삐빅 맞아요. 이래요. 거의 그 수준 느낌이었고, 지금은 이제 14.1 나왔을 때는 조금 그래도 바로 하진 않아요. 근데 요번에 14.2.2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때 이제 일론도 그 얘기를 했었죠. 좀 레깅을 훨씬 더 확 줄일 거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영상에도 올렸어요.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가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핸드폰을 1분 이상 만지고 있는데도 레깅을 안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산 FSD는 테슬라가 결정을 해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산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가 다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능 같은 경우는 유럽 레귤레이션에 막혀 있어서 안 풀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FSD를 한국에서 타는 게 지금 가장 큰 목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SX 사이버트럭 3개 중에 하나 고르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중국산 테슬라 FSD는 언제 한국에 풀리게 될까요? 올해 2월 달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올해 2월 달에 만약에 결정이 나서 인증이 안 났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인증 중이다. 그럼 뭐 겨울 정도는 봐야겠죠. 근데 이제 한국도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는 좀 다른, 그러니까 UN 규제가 풀렸다라고 해서 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도 심사는 하긴 해요.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려 봐야 하는데, 대신 금방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가장 빠른 타임라인 기준으로 봐도 암만 빨라도 뭐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 네. 그리고 지금 너무 언클리어한 게 많고, FSD를 경험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저는 기다리실 게 뭐가 있나 싶어요. 바로 이제 SNX 사이버트럭 사면 되는데. 예, 그래서 차가 비싸니까. 고민을. 차가 아, 1억에 넘는데 그걸. 이게 그럼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이버트럭, 저는 이제 사이버트럭 되게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이버트럭에 애착이 있는 게 제가 개발을 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제 차 타면 탈수록 지금 사실 그렇게 이 정도로 어드밴스 돼 있는 차가 사실 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맞느냐, 그거 한번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가성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중국산 테슬라 FSD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FSD가 목적이다. 미국산 테슬라 빨리 구입하시고요. 저는 테슬라 승차감 견디기 힘들어요. 승차감 드디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승차감 얘기 제가 몇 번 했는데 테슬라 차가 승차감이 좀 딱딱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배터리가 하부에 있기 때문에 차에서 늘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피드 범프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늘 돌리는데 그 되게 괴랄한 그 시뮬레이션 범프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느 속도로 딱 쳤었을 때 이게 배터리를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도 보면은 모델 S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배터리 교체 비용, 워런티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90% 초기 자동차의 거의 90%가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워런티로 교체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배터리가 워런티 기준, 그러니까 이제 성능이 안 좋아져서 이런 게 아니고 다 이게 뭐 하부를 쳐서 그래서 뭐 고장 나서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부를 안 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회사가 먹고 살려면은 결국에 하부를 안 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고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차고를 올리거나 아니면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승차감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이버 트럭은 이제 이 차고가 여유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다른 자동차 회사 전기차인데도 승차감 좋은 차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차들 탈 때마다 굉장히 이제 용감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로서 소비자가 용감하다는 게 아니고 자동차 메이커. 이거를 갈 수 있구나. 근데 이제 물량 얘네도 이제 파는 게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은 뭔가 금방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배터리 가격이 와장창 낮아져 가지고서는 승차감 좋은 게 자동차 판매에 더 좋은 영향을 주고 동시에 워런티 내용까지 커버를 할 정도가 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승차감이 확 좋아질 수 있겠죠.
음, 그 전까지는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파는 궁금한 게 엔지니어링 있어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예. 이게 차 하부가 부딪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따지고 보면 내연차도 사실은 그 하부가 긁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내연차는 하부가 긁혀도 뭐 큰 그, 문제는 없죠. 예를 들어서 그렇, 오일팬이나 네. 디퍼런셜 케이스를 치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뭐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가 별로 없어요. 하부를 쳐도 내연 음, 기관차는. 그러니까 여기를 고장내면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거는 잘 없다는 거죠. 그런 근데 측면에서, 전기차는 하부를 치면은 세게 치면 이게 바로 고장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약간 좀 그 시간폭탄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 배터리 셀 내부가 알 수 없는 그런 극소 부위에 엄청난 압력을 받아가지고 안에 코어가 이제 컬랩스 됐다라고 하면은 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봐도 이게 보이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가 됐었을 때 최악의 경우는 이제 더멀 런어웨이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럼 또다시 그런 걸 이제, 다 고려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네. 아, 역시 전기차는 그렇죠. 불타는구나. 폭발하는구나. 그래서 테슬라 승차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특히 주니퍼 같은 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엄청 주니퍼 좋아졌어요. 많이 네. 좋아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 뭐니 해도 그놈의 탑 스피드를 줄였어요. 음, 음, 원래 있었던 테슬라에서 그 뭐였죠? 주니퍼 전 이전 테슬라에서 탑 스피드를 내리면서 승차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생긴 거죠. 아, 그래서 승차감을 좋게 만드는 게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프로덕트로서 이제 못하는 이유가 있을 뿐이다. 이게 기술력이랑 그런 거랑은 예,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음, 선택의 방향인 거죠. 예, 그렇다는 거. 근데 이거 결국에 소비자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승차감 좋은 차 타야 해요. 그러면은 사이버 트럭 승차감 좋아요. 사이버 트럭 추천드립니다. 테슬라 사망계 배터리 열화에 대한 내용 모 유튜브 채널에서 본 것 같습니다. 테슬라 사망계 열화. 어, 테슬라가 쓰는 셀은 지금 총 한 네 종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하우스 셀. 그건 이제 4680이죠.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사이버 트럭에만 들어갔고, 모델 Y에 잠깐 들어간 적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전량 제가 이런 회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이버 트럭 말고는 없고, 사이버 트럭 열화? 제 차가 거의 첫 번째로 받은 차인데, 제 차가 거의 한 지금 2년 됐거든요. 열화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테슬라 4만 개 배터리 열화라는 뉴스는 기본적으로 없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뭐 파나소닉 셀 이건 쓴 지 한 10년 넘었죠. LG 셀, CATL 셀 이 중에서 열화가 있다는 거니까 셀은 열화가 있어요. 무조건 열화가 음, 없을 수가 없어요. 예. 배터리라는 게 뭐냐면은 케미컬 리액션으로 이제 그 이온이 움직일 때 전자가 따로 움직이는 걸로 해서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 에너지를 방출을 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케미컬 리액션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똑같은 리액션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 자체가 계속 변하게 되니까. 그래서 열화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도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열화율이 굉장히 낮다. 아마 이거 가지고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데이터 봤거든요. 그 아이오닉 뭐 이렇게 열화 체크했는데 뭐 차가 1, 2년이 지났는데도 99% 열화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돼. 네. 이게 그러니까 열화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메이커마다 다 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열화율을 계산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1년 차를 탔는데 열화율이 1%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팅 포인트를 100%를 안 주면 돼요.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어요. 많이 있죠. 음, 대표적인 게 이제 포르쉐. 포르쉐는 배터리 넷 용량 전체를 못 써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왜 이렇게 배터리가 리콜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제가 알기로는 넷 용량 거의 다 쓰는 걸로 알고, 테슬라랑 되게 비슷한 로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열화율이 그렇게 계산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보면은 그 배터리 SOC 퍼센테이지로 보여주기 이제 UI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행 가능한 거리로 표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로 표시되는 게 이게 메이커마다 다 다른 거 아세요? 네,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50% 남아 있으면은 차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표시해주는 방식이 메이커마다 다 달라요. 음, 그래서 어, 독일이나 이제 독일 자동차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이런 것 같은데, 사용자 운전하는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는 컨숨션을 다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주행 맞아요. 가능한 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줘요. 음, 또 약간 좀 더 어드밴스한 데는 있는 지역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의 날씨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음,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게 늘 이제 들쭉날쭉인 거죠. 그래서 포르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포르쉐 이 계산이 좋으면 좋은데 이게 안 좋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포르쉐 타시는 분들은 주행 거리가 실제로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 포르쉐 엔지니어링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외계인이 어떻게 엔지니어링 만들었다.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외계인이 있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제가 봤을 때 예, 그 외계인분 나가신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화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메이커마다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가? 열화율 같은 거는 사실 계산할 방법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 영상 한번 찍어 봐야겠네. 진짜 그거 재밌겠는데? 열화율. 그 현대자동차 지금 열화율 테스트하면은 1% 정도밖에 한 5%도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1, 2년 탄 다음에 음, 직접 테스트하면. 열화율 테스트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을 레귤러터리 이제 정부 규제 기관에서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은 차 시스템으로 있고 100%까지 충전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이노에다 넣고서는 차가 멈출 때까지 그 사이클을 돌려요. 음,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차가 300마일을 갔다라고 하면은 300마일 동안 간 그 에너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 배터리에다 이제 그 DC 클램프를 꽂아가지고서. 그래서 그 총량이 얘네 이제 인증받는 그 배터리 총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력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아이오닉 같은 거 한 2, 3년 된 거를 하나 빌려서 100% 충전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차가 멈출 때까지 그 주행을 하는 거죠. 배터리 EUI SOC가 0% 떨어져 가지고서는 차가 아예 출력이 안 나올 때까지. 그럼 그때 음, 주행한 거리를 가지고서는 그 어느 정도 에너지를 사용했는지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배터리 용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용량, 이제 인증받은 용량이 이제 초기 용량이죠. 그거 대비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계산하면은 배터리 그 열화율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테슬라가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테슬라는 그 배터리 사이클링을 해가지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6시간 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배터리를 0%에서 100%까지 충전한 양으로 열화율을 계산을 해주거든요. 음.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 그 열화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 지직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는데, 한번 그거 영상 찍어보면 재밌겠는데요? 그것도 한번 찍어보고, 찍어보면 또 그분들이 몰려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또 화끈한 매운맛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열화율 얘기 끝난 것 같고, 오늘 말씀하신 매운맛은 어떤 건가요? 매운맛. 매운맛 사실 얘기 하나도 안 했네. 현대자동차 매운맛이 있었는데, 어, 그, 제일 아쉬운 건 그건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음, 것들이, 어,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매뉴팩처링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우리는 매뉴팩처링을 잘하는 일종의 이제 TSSC 같은 회사가 되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으면은 제 생각에 그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이제 존중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글로벌 컴퍼니로 매뉴팩처링 워낙 잘하면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자동차라는 게 그런 프로덕트인가라는 이제 좀 걱정이 드는 거죠. 독점을 할 수 있는 프로덕트인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때문에 그랬어요. 로봇 이거를 그러니까 아틀라스 보면서 멋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영상을 하나 같이 쉐어를 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좀 버벅이고 있어서. 오케이. 이게 좀 오래됐죠?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게 2024년도 영상인데 네. 혹시 소리 들리나요? 아니요, 저는 안 들립니다. 이제 지금 이게 피겨 1이에요. 2024년에 만든 거. 그러니까 지금 앞에 뭐가 보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앞에 플레이트 위에 빨간색 사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거기서 찾아서 줘라고 하니까 저렇게 이제 애플을 집어서 준 거예요. 자 이제 그레이드 지금 왜 그걸 나한테 줬고 그걸 이제 설명해주고 그 동시에 앞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애플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고 그리고 그래서 너한테 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쓰레기를 저희 정리를 해줬어요. 이게 지금 리즈닝 하고 있는 그 모델로 사용해서 지금 로봇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휴먼 인터랙션이 가능한 로봇을 2024년에 이미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는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영상이에요. 이건 이제 피겨 2세대예요. 이것도 나온 지 10 months? 1년 전. 지금 앞에다가 이렇게 그로서리 쇼핑 해온 거를 이제 진열을 해주고 이거를 보고서는 둘이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서는 정리를 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냉장고로 들어가야 하는 거고 어떤 게는 이제 옆에 선반에 이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래요. 이게 되게 이제 저는 놀랍다라고 생각했는데 둘이서 이제 하나의 일을 같이 코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은 저렇게 냉장고를 열고 그래서 보고서는 저 냉장고에 들어가야 하는 거. 제일 먼저 집었던 게 이제 계란인데 계란 이제 냉장고에 넣고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커피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런 거는 이제 저희 옆에 선반에다 넣었죠. 그래서 이따가 얘가 이제 딱 저 치즈를 들어요. 치즈는 냉장고 가잖아요. 옆에 애한테 줘. 옆에 애가 보더니 이거 나보고 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러고서 이제 넣죠. 이게 지금 작년 초에 나왔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로봇 하드웨어가 중요한 세상은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잘 만들고,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아틀라스 나와서 움직임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역시 현대차네요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움직임이 그렇게 부드러운가? 아니 네. 그동안 다른 로봇을 못 보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전 요번에 개인적으로는 진짜 제 개인적 예.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데
요번에 네. 보스턴 다이맥스에서 나온 게 작년하고 솔직히 저는 느꼈을 때 별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좋았어. 그래서 원래. 그쵸.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와우가 있나?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다라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새로운 건 그거 하나였던 것 같은데 딥마인드랑 이제 같이 일을 한다 그 정도인데 근데 그것도 사실 현대자동차한테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남의 것도 쓴다는 거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구글 API를 쓰겠다라는 거고 쓸 때마다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사람들이 아틀라스 그렇게 좋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월드 리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지 조금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틀라스가 왜 띄우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띄우는지는 알 것 같아. 이게 컨슈머한테 갈 프로덕트도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거의 초기 물량 전부 다 이제 내부로 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를 올해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음, 그렇게 해서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지분이 확 올라야 하는 거죠. 지금 지분이 음, 없으니까 현대자동차에.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회장이죠. 부회장 뭐 그런 거 아니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한 30%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의 지분 포션으로 보면은 현대자동차 계열사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야. 그래서 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잘 하게 되는 게 제가 봤을 땐 그런 지배구조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결정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그거예요. 이게 뭐 주식, 지분 뭐 이런 거 다 엄청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늘 위대한 리더가 그 지분을 가장 강력하게 차지했던 방법은 그런 방법이 경영 스타일로 했다라는 게 아니고 늘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하, 선대가 그래 선대라고 얘기하니까 나루토 같아서 좀 웃기긴 한데 진짜 뭐 정주영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진짜 그 손꼽히는 리더십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회사를 IPO를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음, 순수하게 진짜 현대자동차를 글로벌 탑 10으로 올릴 때 했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공법이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음, 대단한 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 그래서 그런 거를 물론 현대사회가 그때랑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지분이라든지 M&A 이런 걸로도 회사가 충분히 훨씬 빠르게 위대해질 수는 있죠. 그래서 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거에 너무 포커스를 했었을 때 진짜 프로덕트의 그 내재된 가치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쇼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하드웨어에 포커스가 돼 있다는 거죠. 음, 소프트웨어는 지금 현대가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음, 그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지금 뭐 주가 오르고 단기적으로 2026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애니얼 차 세일즈 미국에서 얼마나 파는지는 아는데 현대자동차가 올해 9%? 이어 투 이어로 음, 9% 성장.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8%. 그래서 미국의 안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는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적게 팔리는 회사도 아닌데 거의 음, 한 10% 정도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 이유는 있죠. 왜냐면 관세 때문에 잠깐 이제 비싸진다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수요가 몰린 약간 좀 음, 수혜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려면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 리더가 직접 앞에 나와서 직접 지휘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그래서 어,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게요. 네. 또 궁금한 뭐가 게 있습니다. 있을까요? 네, 네,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차피 초기에는 뭐 어느 회사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현대가 됐든
초기 물량은 자체적으로 쓸 건데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완성도를 이렇게 막 보면은 지금도 공장에 넣어도 될 것 같은 모습인데 왜 그러지 않고 더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하드웨어 자체는 이제 완성이 됐죠. 결국에는 이 인터페이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로봇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로봇이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까지는 제가 이제 피겨에 계신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대단한 딥러닝이 필요하지도 않대요. 머신러닝 수준 정도면. 왜냐면 이제 하는 일 자체가 루틴하니까. 그리고 음, 보통 이제 사람이랑 격리가 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공장에 투입되는 일 자체는 굉장히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미 피겨 같은 경우에는 BMW 공장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피겨 2 같은 경우는 이미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래서 피겨 3가 들어갔어요. 작년부터. 어허, BMW 공장에. 그런데 그 자율화가 안 되는 그 부분에 휴머노이드를 넣고 싶은 게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 정확하게 인스트럭션으로 될 수 없는 조립 광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뭘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그때 알아서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일머리 있게 조립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휴머노이드한테 시키고 싶은 건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아직 거기에 못 올라온 거죠. 스테이지가. 네. 음, 예를 들어서 마치 여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지휘를 하듯이 예를 들어서 어 거기 계신 분 뭐 여기 조립하는 거 도와주세요. 뭐 굉장히 이제 말로 버벌로 했었을 때도 로봇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로봇이 들어가길 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미 산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제 생각엔. 테슬라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 공장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음,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 이제 진짜 얘는 뭐 이 배터리 공장에서만 일할 수 있는 로봇가 아니고 아무데나 보내도 다 일을 할 수 있다. 이 수준이 되면은 어 내부에서 쓰는 거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쓰는 건 이제 검증용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퍼블릭으로 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그럼 바깥으로 나가도 상관없겠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음. 아틀라스는 구조가 단순하던데 이거를 효율화로 보는지 개발 역량 부족이라고 되는지. 어, 아틀라스 구조가 단순한가요? 아틀라스가 요번에 이제 프로토타입에서 나오면서 제일 큰 차이점 하나는 키가 좀 작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모델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이즈가 공장에서 최적된 사이즈인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원래 있었던 사이즈보다 좀 작은 사이즈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 것 같고 어, 구조가 단순하다기보다는 구조는 별로 그렇게 액추에이터 개수 잠깐만요. 제가 어디다 띄워놨는데 무슨 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그 그렇게 그러니까 물건이 이제 깔끔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좀 단순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도 56개나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한 프로덕트예요. 디그리 오브 음, 프리덤이 56개나 되는 프로덕트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높은 관절이 있는 제품은. 그래서 물론 다른 회사 제품보다는 좀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피겨 AI나 옵티머스랑 봤었을 때 손 부분 제외하고 전체적인 쉐이프 자체는 뭐 꽤 높은 엔지니어링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피겨라든지 그런 것들은 더 범용성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틀라스는 딱 이게 목적 의식이 있는 프로덕트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장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프로덕트가 또 잘 나오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범용으로 만든 게 어, 범용으로 만든 거 프로덕트 특징이 뭐 아니면 도야. 진짜 대박 나거든. 음, 아니면 이제 쪽박 차거나.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틀라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음, 생활 로봇은 손이 중요하고 생각, 아틀라스는 공장이었죠. 어, 저는 생활용 손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를 한다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이미 거의 대부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로봇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음, 포드가 컨베이너 벨트로 공장을 만들고 있을 때부터 그 차체를 밀고 뭐 이렇게 내려오고 다 결국엔 로봇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로봇이 손이 나오게 돼야지.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똑같아요. 공장에서도 휴머노이드가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건 결국엔 저는 손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잘리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조 현장이든 뭐 어디 음, 공사하는 현장이든 뭐가 됐든 손 때문에. 음, 그래서 이 손이 나오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AI가 진정한 무기를 갖게 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손가락 3개짜리로 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예, 인간의 손 같은 거를 갔었을 때 그때 뭔가 초격차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로봇한테 손은 약간 제 생각에는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음. 근데 그러면 이 로봇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있고, 예, 피규어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옵티머스가 유니트리 있죠. 네. 유니티? 사실 이게 많지는 않은데, 얘네들 중에서 뭐 누가 제일 뭐 잘하고 있다, 아직 그럴 따질 단계는 아닌 건가요? 어,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겨 AI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피겨 AI가 음, 마케팅 진짜 잘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엔. 그, 피겨 AI랑 옵티머스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퍼블릭에 공개가 되긴 했어요. 이제 옵티머스 좀 더 일찍 되긴 했죠. 음, 근데 옵티머스 이제 버전 2가 나왔을 때 테슬라가 한 45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막 카메라 비전으로 하면서 물체 인식하고 막 엄청난 그런 자세한 테크니컬 디테일을 해가지고 쫙 열었는데 그런데 영상 뷰가 되게 안 나왔어요. 뭐 한 10만 봤나? 10만도 안 봤는데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오픈 AI 그 피겨 원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그 앞에 사과를 집어서 주는 그 영상. 음, 그게 5분도 안 된 영상이거든요. 테슬라는 네. 45분짜리 영상 올렸는데. 근데 그 영상은 뭐 하여튼 올리자마자 거의 한 100만 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인터랙션 한다라는 게 제 생각에 그렇게 대단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오픈 AI가 이미 그때 그 챗봇 기능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로 열고 대화하는 기능. 그러니까 그냥 음, 그게 이제 로봇 머리에 올라갔다라는 것만인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마케팅 측면으로 봤었을 땐 사람들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음, 늘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도 잘하고, 그리고 이미 지금 프로덕트를 어, 실제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벌써 3세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4세대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피겨 AI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제일 잘하고는 있지만, 이 순위가 뭐 하루아침에 올해도 뒤집힐 수가 있죠. 갑자기 뭐 옵티머스가 나와가지고 확 뒤집힐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회사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중국 회사는 진짜 많아요. 중국 로봇 회사는 음, 진짜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데, 특히 그 GTC나 이런 행사 같은 데 가보면은 AI 관련해서 제가 정말 많아요. 휴머노이드, 중국, 뭐 듣도 보지도 못하는 회사 되게 많고,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근데 다 공통적으로
결국에는 문제는 이게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랭귀지 토크나이즈 하는 그런 모델을 누가 가장 옵티마이즈를 해가지고서는 그 본체에 넣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죠.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런 것보다도. 네. 그래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쉽게도 피겨 AI는 아닌 것 같고. 네. 왜냐면 그 기본적인 모델 자체를 자기네가 가진 회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픈 AI로부터 그런 트랜스포머 모델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 진짜 소스는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XAI랑 그룹이 있으니까 아마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뭐 남한테 API를 사와가지고 만드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엔 네.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프로덕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경제 그런 이제 운영 코스트 그리고 프로핏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거는 테슬라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시작을 해요. 네. 뭐 기술을 실현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네. 그렇습니다. 손모가지 날아가면 로봇보다도 못한 취급받나요? 예. 무섭네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약간 그 영화 타짜 대사 아니에요? 로봇이 타짜 하면은 못 이기겠는데? 괜찮아. 손이 중요하죠. 네, 사람한테는. 그래서 손이 없는 삶? 상상하기 힘든데요. 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눈도 중요하죠. 신체 안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눈,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또 다른 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벌써 1시간 40분 됐는데. 올리신 그 게시물에 보면은 도넛 배터리? 그 얘기를 하셨던데. 네, 그거 짧게 네. 얘기하고 갈게요. 영상을 지금 띄울 수 있나? 잠깐만요. 여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가요? 도넛 배터리가 저는 잘 모르겠던데. 도넛 랩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빌리티 솔루션 이제 그런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도넛 OS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이클 만드는 거 힘들어하는 회사들을 위한 그런 솔루션도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창립자예요. 뭐 굳이 관상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제발 외모는 약간 하지 사짜 말아주세요. 뭐 사짜의 냄새가 난다.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인데 뭐 하여튼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한번 쭉 보면은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 굉장히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자기네들이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충전 속도가 엄청 빠르대요. 보면은 지금 밑에가 SOC인 것 같거든요. 50%, 60% 쫙 올라가는 거. 네. 5분 만에 거의 이제 충전이 10%에서 80%까지 다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멈추냐. 스탑. 아이고. 이게 지금 20%인데 한 270M 정도로 이제 충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때 270M이면 거의 한 10C에 가까운 10C가 넘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5분이라고 하면은 이게 몇 시야? 그러면 65로 나누면 뭐죠? 그러면 대충 10C가 넘는 거네요. 네. 엄청난 커런트인데 이 10C가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70, 50, 60, 70, 80 커런트가 줄질 않아.
이게 불가능해요. 배터리는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러지?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지구상에. 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우리가 캐패시터라고 불러요. 캐패시터가 뭐냐면은 이제 배터리는 화학적인 작용으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네.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가 발열이 돼서 터진다라는 거는 그게 전해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액체로 된 전해질이 있고, 이 액체로 된 전해질 자체가 발화점이 낮아요. 그래서 100도도 안 되는 그 수준에서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액체로 된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이온이 흘러가는 속도가 결국은 이제 커런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80%가 됐으면 이미 이온이 들어갈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똑같은 커런트로 갈 수 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땐 그 DC 캐파시터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DC 캐파시터 같은 거는 화학적으로 그 전자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전자기력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면에다가 전자기적으로 이제 전자들이 거기 이제 쫙 깨북하게 붙이는 거죠. 얘네는 그 온도 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전자기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내구 열화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저도 좀 자세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뭐 다시 찾아보지 못했어요. 바빠서. 근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걸 쭉 들어보게 되면은 뭐더라? 중간에 이제 나오거든요. 온도에도 그러니까 이제 되게 낮은 온도에서도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지금 보통 배터리가 한 1000사이클 정도 되는데 자기네는 와. 10만 사이클. 10만 사이클. 이게 화학적으로 케미컬 리액션을 사용하는 배터리가 10만 사이클 갈 수 있나? 불가능하지 않아요. 10만 사이클 가는 배터리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용량이 작죠. 아니면 뭐 슈퍼차징 능력이 줄거나. 그런 케미컬이 없는 건 아닌데, 요 부분도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마이너스 30도씨래. 마이너스 30도씨인데, 99%의 캐파시티가 나온대. 이런 배터리도 있긴 있어요. 소디움 배터리가 마이너스 45도에서도 캐퍼시티가 굉장히 높게 유지돼요. 근데 99%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캐파시터도 이게 돼요. 온도에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와. 200도에서도 용량이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200도도 가능할 수는 있죠. 가능할 수 있는 게 그 솔리드 스테이트니까 이제 그 세라믹 전해질을 사용하는 거니까 온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모든 이 저항이라든지 그런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뻥카를 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제일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리튬 이온을 안 쓴대. 리튬 이온을 안 쓰는 배터리라. 그럼 어떻게 배터리는 이제 그 이온이 음극에서 양극, 양극에서 네. 음극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온만 전해질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전자가 같이 못 가. 전해질을 통과를 못하는 전해질 자체가 그 컨덕티비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이렇게 멀리 돌아서 전선으로 해서 와야 하는 거죠. 음극에서 양극으로 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화학적인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온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 리튬 이온을 사용하는 이유는 리튬이 전이차가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4V 정도 되는 이유가 바로 리튬 이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보면 얘는 4V예요, 4V. 아까 그 충전하는 영상을 보시면은. 그런데 제가 다른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기네가 왜 이제 리튬 이온을 사용하니까 4V가 아니냐 하고 누구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는 4V를 선택한 이유가 모든 매뉴팩처들이 4V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4V를 선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울트라 캐패시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사실 설명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설명이 돼.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뻥카는 아닌 거죠. 울트라 캐패시터, 그러면 뭐가 됐든 돌이 됐든 울트라 캐패시터로 해가지고선 갈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울트라 캐패시터 배터리만 그 자동차면 살 것 같은데요. 울트라 캐패시터는 전자를 못 들고 있어요. 오래. 이게 자기장으로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방전이 돼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도 자동으로 방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훨씬 속도가 다르죠. 네. 얼마나 그래서, 빨리 방전되나요? 거의 뭐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인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몇 분 안 가죠. 몇 분도 안 가죠. 네. 그래서 이거 모르겠어요.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있게 만들었나? 그래서 궁금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케미컬 배터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케미컬 배터리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조금 다른 개념의 배터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냐 전고체 배터리는 아니에요. 확실한 거. 똑같이 음극이랑 양극이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전해질을 액체 전해질을 이제 세라믹 전해질로 바꿔가지고서는 리튬 이온이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음극재도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음극에 자동으로 리튬이 적층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리튬이 없으면은 일단 전고체 배터리라고 부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만약에 캐퍼시터 같은 컨셉을 해서 배터리를 만들었다면 리퀴드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all solid state는 맞죠. 그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배터리라고 부르자라고 부르면은 또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분이 뭐 사자 그런 거 아니야. 이분이 만든 거 대단한 거 많이 있어요. 이제 인휠하우스 모터 같은 것도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인휠하우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로터가 바깥쪽에 있는 걸 이제 모터 쪽에서는 이제 로터가 인사이드에 있냐 아웃사이드에 있냐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유튜브나 이제 대중들은 이게 뭐 인휠 하우징 뭐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로터가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터를 잘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벌써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좀 재밌는 것 같다. 네, 아쉽게도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근데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언제 오나요?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제가 듣기로는 BMW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파일럿 생산을 했다라고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독일 업체가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아니면 토요타 둘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지금 그 퀀텀스케이프에서 솔리드 배터리 그 자기네 QS5인가요? 그게 아마 가장 레이디스트 제너레이션인데 그거를 듀카티에 먼저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듀카티에서 모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스펙이 쫙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일반적인 이제 그 니켈 베이스드 리튬이온 배터리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한 성능은 한 10에서 20% 정도 더 좋은 느낌이고 충전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 뭐 그렇게 이제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 또 이제 갈 길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프로덕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다. 이제 도넛렛 이거 한번 진짜 타보고 싶네. 진짜 한번 보고 싶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지금 댓글에 보면은 제발 배터리를 보내주세요라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 우리 대학에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삼자한테 검증 한 번만 받아보자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운데. 네. 그래서 저도 삼자 검증이 나올 때까지 약간 중립기어 받고 기다리는 걸로. 뭔지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신박한 배터리가 나왔다. 근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사짜 냄새 나는 걸로. 뭐 좀 네. 하여튼 어그로는 확실히 끌었다. 요즘은 노이즈 마케팅이죠. 저분 외모 자체가 어그로가 장난 아니네.
저도 처음 이제 그 인힐 하우스 나올 때는 저 좀 놀랐어요. 약간 좀 GTA 한 장면 보고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자주 뵈니까, 되게, 그 열정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 열정이 뛰어나신 음, 분은 맞습니다. 이제,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 라이브? 혹시 지금 한 2시간 했는데 네. 충분한 것 같고, 오늘 22분이나 들어와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미스터 전사님, 배드 감자님, 그리고 또, 어, 재영님, 네, 많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든치킨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 무려 2회 연속 출연. 제가 뭐라도 하나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에너지가 훨씬 덜 들어요. 어, 이제 영상 편집하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네. 밤에 해야 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 더 편한 것 같고, 그, 비록 봐주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웃고 떠들면 됐지. 다음번에도 재밌는 내용 들고 오는 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번 마이크 열고 올라와 주세요. 같이 목소리도 듣고 하면은, 그게 훨씬 재밌지 않나요? 해보면은? 처음에 좀, 약간 좀, 걱정되고 그럴 것 같긴 한데, 또 올라오셔서 마이크 터고, 그러면은 또, 예, 오손도손 얘기해보면 재미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올라오셔서 다양한 얘기 또 들려주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라이브 해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 네. 수고해주신 골든킹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또 뵈는 걸로 할게요. 네. 안녕.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